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께서 각각 답변을 한 번씩 하시고 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상호 토론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아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이 같은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심지어 상당수의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쓸 것인지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성장도 살리면서 또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의 핵심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해마다 10조, 20조씩 이익을 남기면서 영업이익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누리당 정부의 재벌 위주 또 부자 감세, 줄부세 정책 때문입니다. 이제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빵집, 떡볶이, 순대 장사 그리고 커피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또 일자리 정책에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돈이 돌아야 합니다. 몸속에도 피가 이렇게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경제도 돈이 돌아야만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고 시청자 여러분,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 주머니 두툼하게 두드리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가 그 내수의 온기가 돌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과학기술 또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고 또 융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도 살리고 또 서비스 산업의 생산력도 높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모방형이 아니라 이제 선도형으로 나가야 되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항상 그만을 경제로 모호한 얘기를 계속해요. 네,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네. 제 질문의 요지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어디다가 사회자가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추상적인 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재벌 기업들 호황이어도 정부 보수 언론 재벌은 늘 지금이 어렵다. 국내 최초의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말을 대통령 후보자 토론 실황 중계. 현장에 저희들이 네. 없습니다만 월드컵 축구 많이 보셨죠. 현장에 없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1년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있지요. 소위 말해서 우리 근현이의 뇌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1차 멘붕 사태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그로기 상태에서 회복됐을까. 다시 한번 이정현 후보가 폭풍 파운딩에 의한 플랭 니킷이 날아갈 것인가, 떡실신될 것인가, 뭐 UFC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최소한 K1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2차 토론의 핵심 주제가 소위 이제 경제, 고용, 복지, 일자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노동 환경도 들어가죠. 그래서 환경은 오늘 들어가는 모르겠네요. 환경 들어갑니다.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은 것들을 오늘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오늘 계속해서 생각도 들고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얘기도 듣겠지만 저희 또 중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는 것에서 그 복지라는 화두가 강조되면 통상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등과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통상적으로 이제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면 보수 쪽이 좀 유리한 경향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각하께서 MB께서 5년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경제를 망치는 다양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경제나 일자리 고용 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프레임상으로 야권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도 그렇지만 현재 여야 구도에서 야권이 다소 유리한 의제가 오늘 2차 토론입니다. 3차 토론은 모두가 모여서 한 토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분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결승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순간 지금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공격 들어갔어요? 네. 어떤 공격이 과연 펼쳐질지 잠깐 들어보죠. 320만 명의 그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고 그것을 그 장기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바꿔주고 또 일반 채무자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님도 그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그 채무 인수와 처리를 그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후보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어떤 말을 쏟아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판단하시고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네.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70% 채무 감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대체로 이런 빚을 지게 되는 이유들이 생활비, 의료비 또는 드물게 또 학자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70%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30%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저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 IMF 체제 하에서 15년 동안 내려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IMF 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뭐 탕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뭘 알고 질문하는 거냐 이런 디스가 한번 있었어요. 살짝. 발표하시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책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서민은행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은행들을 운영하고 외국 자본이 66.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투기 자본을 팔 것이 아니라 서민은행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은 저희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준비된 여성 이번에는 질문과 답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후보 그냥 막 들어온 평론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실지 모릅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과 결혼하실. 네, 제가 자 이정희 후보 공격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분하게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이직 안 해도 되도록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래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대형 병원 이런 청소용역 노동자들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니까 다 용역업체들은 다 저희 최저임금만 하죠. 그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분들 월급이 올라가는데 8월 7일 날 새누리당께서는 경선 토론회에서 바꾸볼게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 제가 예상했던 진짜 알고 있느냐? 관련해가지고 경제 상식 그 당시에 기색이 돌았어요. 지금 준비한 거지. 준비한 겁니다. 예, 이게 기초 경제 상식.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 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뭐 그때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시고 그 잘못된 변명들이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4,580원. 내년은 근데 여기 4,860원. 네. 최저임금 이런 명이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 방식에 대한 드립,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자꾸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 추상적으로 토론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끌어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이 요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뭐 저기 학생들이 너 이거 숙제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 후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고 자막 주목해 주세요. 대신 비전 얘기한 적 없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주목해 주세요. 제가 지명한 후보 외에는 다른 분은 가능하면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에 말하지도 않은 걸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꼭 허락을 받으신 분들만 발언을 하시고 자기 발언 순서 또 남의 발언에 끼어들지 않게 이렇게 좀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이정희 후보께서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문재인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은행이 장악한 은행들이 이른바 부자 마케팅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문턱을 높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서민들께서 사채업자 찾으면서 불법 추심에 또 시달렸습니다. 삶 전체가 왜곡된 시기가 또 참여정부 시절에도 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내신 피해타 3법이 채무자 고통을 좀 줄여주자 차원에서 나왔지만 아직 해법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중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으로 과감하게 부채를 탕감하는 것 필요하지 않은가. 외국 자본이 은행을 장악한 현실 바꿔야 하지 않는가 보는데요. 어떠신가요? 역으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약한 그 피해타 3법 우리 이자의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민주화는 괴롭다. 이런 인식을 좀 지켜주기 많이 심어주게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미 그 전에 YS 정부 때부터 이제 많이 무너졌죠.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 민주당이 10년간 떠안으면서 그래 보게 됐던 거죠.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사이에 뭐 수치 제시도 있고 수치와 관련된 부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고금리 채무가 많은데 이것을 저금리 채무로 이렇게 전환해 줌으로써 우리 그 가계 부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가계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그런 채무자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를 조금 금지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영세민들 또 이 농어민들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는 그것을 금리를 좀 탕감해주는 이런 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정희 후보와 동시에 얘기를 하면 화면은 PIP가 되는데 그런 오디오가 자꾸 물리더라, 섞이더라. 우리 여자 진행자께서 잘 아시고 토론 외면하면서 거울을 보신다든지 이상적인 그런 복지 정책을 공약을 하면서 그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좀 한꺼번에 너무 급격한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복지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경제에 좀 주름살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영화가 한편으로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부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과세제도를 정비를 해서 오늘 저희가 관계자들 모시려고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연매출 2,400만에서 4,800만 이렇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거든요. 우선 당장 그분들의 부가가 시세 추가 부담만 해도 1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추산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 세 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이정희 후보 답변하시죠. 유일하게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세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정희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계속 그게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관전평을 지금 듣죠. 네, 문재인 후보가 오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오늘의 어떻게 보면 민주통합당의 주력 상품, 민생, 일자리, 경제, 고용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맹폭을 가야 됩니다. 그 오늘 활약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났죠. 그런데 사실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뭐 약간의 시각차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되기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싸워봤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싸울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초미 관심사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또는 또 어떻게 솔선을 수범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시죠. 만약에 우리 얘기가 씹혀서 문제가 된다면 뭐 채팅창이나 이쪽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닥쳐라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그냥 이분들도 지금 정신 없나 봐요.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체 저희들에게 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관계없느냐. 댓글 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실황 중계하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중파 3사 등등을 통해서 토론회에 열중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방송을 보는 분은 희망할 것이다. 아니면 아주 똑똑한 분은 볼 것이다. 둘 다 가능하니까. 동시에. 왜냐면 이게 끝나면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시청률이 떨어지는 종편에서 집중적으로 해설 방송을 민생만 실패.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선 민주주의도 경제 성장도 또 남북 관계도 안보도 지방 균형 발전도 모두 다 파탄나거나 못해지지 않았는가. 또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방금 아까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계부채도 새누리당 정부에서 너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지난 5년 동안 4대강 또 이 부자 감세 등 무려 115개 반민생 법안과 또 해마다 예산안을 날치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민생이 파탄났다고 보는데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우리 박 후보는 공동 책임이 없습니까? 이명박근혜 박근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참여 정부 때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동산 폭등으로 그 거품이 꺼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고 역대 또 양극화도 가장 심해졌고 또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정부가 들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 원망 이런 걸로다가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뭐랄까 그 당시에 그 이루어졌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라고 앞에다 부자자를 붙이시는데 사실은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그 중산층 내지는 서민 중소기업 이런 데 돌아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동 책임이 없느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지난 그 5년 동안 그 야당에서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박근혜가 답해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네. 이 정부가 불법 사찰했다. 이러면서 계속 네. 그렇게 하신 거 기억나세요? 답변 시간은 이제 다 됐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박 후보께서 네. 문재인 후보님한테 1분간 다시 재반론이 있어야 여기가 탁 터지는 건데 이게 없으니 답답한 겁니다. 예. 그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공격. 그래서 앞으로 저는 중산층을 70%까지 재건을 시키겠다. 이것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이제 그 추진을 해서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또 빈곤층을 서민층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바로 참여정부 때였다. 그때 중산층 비중이 69%에서 63으로 떨어졌고 가계부채, 뭐 부동산, 대학 등록금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 경제정책을 보면 그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를 못했어요. 성장률이. 그러면 그렇게 호황일 때도 우리 그 성장률이 세계 평균도 못 미쳤다면 지금 이런 네. 위기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네. 해소하실 것인지. 질문 요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문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또 양극화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 보면 그 양극화도 민생 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심해진 거 아닙니까? 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 때 다 충분히 심판받았죠. 지금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집권 지난 5년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이거든요. 이제는 새누리당이 정말 민생 파탄, 방금 말씀하신 중산층 서민들 삶을 무너뜨리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뿐만 아닙니다. 이런 민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2%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 순위도 원래 12위 정도 했던 것이 지금 24위로 이렇게 추락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고 물가 상승도 훨씬 높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새누리당 정부 아래에서 마이너스 7%였거든요. 이러니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심판을 여기까지 받으셔야 듣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셨으면 별로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눈을 내리까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분야 토론이 마치시는 것 같아요. 아깝습니다. 정말 뭐 별 얘기를 못했는데요. 지금 상황 보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18대 대선입니다. 예, 그렇죠. 박근혜 후보는 지금 5년 전으로 아직도 노무현 정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대 대선에 자기가 나왔다고 노무현 정부 심판하러 나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MB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고요. 그 MB 정부의 실세이자 2인자 박근혜 후보가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처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경제정책 등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뭐 제대로 답을 안 했어요. 난 모르는 일이다. 다들 왜 이러냐 이러면서 도리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잘못한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MB 정부와는 비교할 수치가 아니다. 이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칠 건 고치겠다. 어울리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착하게 살자. 17대 선거 하듯이 노무현 정부가 잘못됐다. 당신 노무현 분신 아니야. 선거 때문에 가두는 그런 걸 조직폭력배 통합진보당은 재벌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벌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있는 말입니다.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대가면서 탄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 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가면서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입니다. 정경 유착과 부패의 뒤에는 언제나 재벌이 있었습니다. 1%의 지분을 가지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합니다. 이런 질서를 그대로 둔 채 개혁과 진보 가능하겠습니까? 재벌 체제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재벌 해체, 경제 민주화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경제 재벌 삼아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불을 쇄신시키는 것, 박근혜 후보가 권력 대불림 하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사회 민주주의 없고 희망도 없고 경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희 후보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자,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한 4%가 넘는데요. 지금 2%대로 뚝 떨어져 버렸죠. 세계적인 경기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 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에는 이 창업한 민간 기업 중에 10대 재벌은 고사하고 30대 재벌 기업으로도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 미국을 보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최상위 기업으로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벌은 온갖 특혜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이제는 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시장 경제의 장점이 죽었습니다. 재벌 개혁하고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서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곧 경제 민주화입니다.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서 국가 경제의 토대를 튼튼하고 또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떡볶이 순대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재벌 기업은 꼴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 민주화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발언 차례인데 사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죠. 네. 뭐라고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그 시장 경제를 바로 잡아서 확립해갖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마탄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꿈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국민들이 중소기업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정말 신바람이 나서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경제도 활력이 나고 경기에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 잡을 것입니다. 대주주가 과도하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또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일은 저는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또 대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그 경제 민주화 이것이 한 어떤 경제지가 이제 그 경제 민주화 공약이 비교가 됐는데 제가 내놓은 그 경제 민주화 정책은
타 후보 것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그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저의 경제 민주화는 실천 가능성이 높고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방증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검색. 지금 보니까 지금 세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근데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이정희 후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대기업 문화,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좀 다소 비켜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천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네. 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말한 경제 민주화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계속 주장했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본질을 보면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뭐 미봉책으로 좀 일관하겠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되고 그것은 지난 1년간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경제민주화 과외 1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정규직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쫓겨났다가 그렇죠. 오늘 이 경제 토론 앞두고 불과 하루 만에 하루 정도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 다시 어제쯤 됐군요. 하루 전에 다시 김종인 위원장을 뭐 기용하는 듯한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시급도 일일교사 그렇죠. 시급도 나왔지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알바생으로 고용했다. 그것도 해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사를 봤을 때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민주화위원장 이정우 교수가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하셨는데 그런 분은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경청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도 오늘 마침 이정우 교수님 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관점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순환출자나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추총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일정하게 개편해서 경제 민주화를 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고 그간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서 있는 땅,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재벌 위에서 있잖아요. 재벌이 어떻게 보면 대리인인데 그래서 흔히 농담으로 이번 선거를 삼성의 집사를 뽑는 선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도 하기도 했어요. 신문분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신이 지금 취한 경제적 기반이 어디인가를 통해서 경제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선인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실제 살아온 삶이 그렇고 또 이번 전체 프레임으로 봐도 외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스트롱맨에서 뭐 유력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독재자는 얘기입니다. 디테이터 도트가 되죠.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과 인권 변호사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이없는 구도죠. 말도 안 되는 구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과거사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도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셨듯이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친노 프레임의 문재인 후보를 가두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후보의 이 명확하지 않은 과거사 관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MB 정부의 실세였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선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데 그 부분을 자꾸 비껴나가는 자신이 마치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인자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직무유기한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면 말이 됩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르겠다. 난 한 게 없다. 나는 다르다. 한 게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있어? 난 아니다. 한 게 없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하겠죠. 제가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경제민주화 문제보다 내가 더 파괴력 커라는 제목을 여러 차례 보니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그 밑에 댓글만 있네. 자기 공약도 그동안 안 지켰으면서 파괴한다. 이걸 어느 방향으로 시작할 건지 뭐 이런 댓글만 있네요. 그런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사실 파괴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기들의 주장에 불구하고 주장만 나옵니다. 지금 주장이. 어느 잡지인지 못 찾겠어요. 그런 주장을 인용한다는 게 이렇게 해서 약간 넘어가고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아까 하나 좀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부자 감세라는 말을 썼다. 문재인 후보가 왜 부자 감세라는 말을 쓰냐?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감세해 준 건 그의 절반은 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66조 원을 감세를 해줬는데 그 중에 절반은 뭐 중소기업에 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은 대기업에 해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0.28%라는 거죠. 얼마나 되냐고. 예. 한 4만 개 정도 중에 한 1,000개 정도. 그럼 부자 감세가 맞는 거지. 예. 그 절반 0.28%의 절반의 세금 깎아주고 그 99%가 넘는 중소기업에는 또 그렇게 상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들어보죠. 질문을 하시고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 문 후보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 또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한다고 그랬다가 또 철회했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이번에는 왜 또 공약으로 내거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존 순환 출자 금지도 3년 후에 결과를 보고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과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는지 더군다나 이제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참여한 분들이 그 기존 순환 출자 금지라든가 출총제라든가 또 계열 분리 명령제 같은 이런 핵심 정책에 대해서 문 후보님하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죠. 우리가 안철수 후보님 또는 그 지지 세력 그리고 또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100%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99% 일치하면 함께하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열 분리 명령 청구제는 제가 공략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버렸죠.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를 하고 또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새로 생긴 계열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피자 가게, 떡볶이, 순대, 또 뭐 커피숍 이렇게 모두 중소기업들이 하는 또 골목 상권들이 하는 업종을 침범한 거죠. 이래서 다시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순환 출자 이 해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수석도 기존의 순환 출자 해소하지 않으면 이것은 경제민주화하지 않는 것이다. 재벌기업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거기에서 계속 질문을 피해타 3법 올라갔고요. 박근혜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지금도 줄부세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줄부세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줄부세라는 것이 바로 부자들, 재벌 대기업들 세금 줄여주고 또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또 풀어주자. 이것이 바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했던 부자 감세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 줄부세 정책이 부자 감세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 줄부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내세우는 그 김종인 전 수석도 누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드리기 전에 먼저 노무현 정권에서 출종제를 무력화시켰다. 이거는 제가 25%에서 그걸 45%로 완화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도 재벌 위주의 경제를 만든 것인데 그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어이가 없는
민주화에 대한 의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의지는 확고하다. 그거 안 한다고 경제 민주화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 문재인 후보 질문은 알고 얘기하십니까? 이거라고 하죠. 줄에 해당하는 이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건데 이 현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라고 자꾸 말을 부자를 앞에다 붙이시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푸에 해당하는 것은 규제를 푼다는 거고 세는 법 질서를 세우자는 건데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니까 그것이 경제 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법 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거 이것도 경제 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성장이 됐다, 뭐 선진국에 가깝다 해도 그 성장의 온기가 이렇게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경제 민주화 이거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복절 특사에 이은 크리스마스 특사 이걸로 나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이게 많이 나오고 있죠. 보통 상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반쯤 받으죠. 그 형량을 다 합쳐서 저 책임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나라 곳간을 채우신 게 아니고 재벌 대기업 규제를 풀어서 재벌 곳간을 채우신 겁니다. 경제 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문재인 후보한테 왜 왔다 갔다 했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물어보신 걸로 들리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추진해왔던 것이 재벌 규제 풀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풀렸잖아요. 주총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골목상권 다 침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줄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재벌 순환 출자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시는데 이거 결국 지금까지 벌어진 일 아무것도 손대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재벌 개혁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 지금 이재용 씨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물려주는 건데요. 이런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 경영권 세습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 출자가 뭐 경제 민주화의 다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도 삼성동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어쨌든 순환 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다 끊으라 고리를 그렇게 되면은 수조의 돈을 갖다가 이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의 안정성 경제가 심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합법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다 지금 갑자기 아니라고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이 경제에 주는 좀 나쁜 악영향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오히려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걸 갖다가 그 고리를 끊는 데에 다 쓰게 되면은 실질적인 국민의 도움도 안 될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딸린 수많은 식구들 또 그 협력 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네, 박근혜 후보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하청업체들 어떻게 되겠냐 이런 협박. 박근혜 후보는 국민 경제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정말 재벌의 관점에서 고민합니다. 그 수조원이란 것은 결국 재벌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순환 출자나 편법을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던 구조를 자기 돈을 직접 내서 해소시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재벌이 돈을 내놓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이 후보께서는 스스로 대기업 집단 정책의 목표를 재벌 해체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벌 해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것인가 이제 제가 궁금하고요. 또 과도한 그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 잠재 성장률 저하라든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 민주화 중요한 과제지만 재벌 해체가 경제 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그 많은 그런 아주 세계의 그 경쟁력을 가진 알겠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이 나오는 게 경제 민주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하청업체들이 기술 열심히 쌓아서 이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만 기술이 나아지면 재벌 대기업이 뺏어간다, 인력 빼간다, 높은 임금 제시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이 중견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재벌들이 지금 계속 스스로 부의 집중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수합병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돈으로 인수합병 하느냐? 대체로 투자 총액 제한제도 없고 그리고 순환 출자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재벌 총수 자녀분들께서 그걸로 한 번 돌린 돈 가지고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려면 그러면 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 재벌의 부의 집중 구조를 없애는 것이 재벌 해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벌 개혁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재벌 해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 거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문재인 후보님께 또 물어보시고요. 네. 바로 반사를 지금 아까 저 경제 위기 어려운데 이종훈 순환출자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재벌의 사다리 걷어차기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못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 구조가 있다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2년 유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반론이다 생각이 들고요. 합법이던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죠. 네. 공격의 여지를 남겨놓는 굉장히 그러나 박근혜 후보도 지금 멘붕에서 약간 탈출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위기인데 이정희 후보는 지금 거의 라디오 프로그램 DJ 같은 자연스럽게 하죠. 일단 다음 신청곡 들어보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 출자 같은 경우에 실제 재벌이 기업을 지배하는 핵심 고리거든요. 이거 끊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500만 원 빌려주고 500만 원에서 다시 200만 원 빌려주고 이쪽에 나하고 알아가지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상품권 한 50만 원 주면 난 재산은 1,050만 원이잖아. 사실은 550만 원이 돼야 되죠. 550만 원. 그죠? 근데 이거 안 끊는 거야. 그렇게 작은 걸로 계속 돌리면 지배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잘 보이려고 하겠죠. 여기서 끊기면 죽으니까. 그러면 이게 돕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다 지배하는 거야. 일종의 삼성이 3%가 안 되는 돈으로 지분으로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퍼센트 안 되죠. 정말 전체의 3%가 안 돼요. 우리 여자 진행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또 왜 자세 미모를 가지고 이렇게 양다리나 이런 거 다양하게 문어발식 경영하는 거. 좀 구조는 다릅니다만 이제 순환연애 이런 것들도 금지돼야 된다. 그런 정도의 미모까지는 그건 판단하기 어렵고 시청자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을 맡기겠고 일단 남자가 3명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순환연애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코를 걸어놓는 이런 방식 이거 끊어야 된다. 한 명만 제대로 사랑해라. 제대로 투자해라. 그리고 이런 출자 총액 제한. 네, 맞아요. 사랑의 총량도 제한돼 있다고. 사랑 남발하면 안 돼. 이걸 제한해야 돼. 한 명에게만 충성을 다해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맞잖아요, 경제도.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근혜 언니는 뭐 이렇게도 사랑하고 저렇게도 사랑하고 묘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이정희 후보가 얘기했듯이 뭔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그 곳의 사장으로 아들이 가요. 그럼요. 네,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사장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해서 그 아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편법 상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삼성부터.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게 완전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돼서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경제범으로 처벌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러니까 어감이 재벌 해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슨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아주 그 페어한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두 야권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한국적 특수 상황. 그렇지. 여태까지 대기업이 해왔는데 그걸 멈추게 하면은 계속 우기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따지고 보면 계속 경제 정책도 역시 효도의 일환이다.
압박해서 그렇게 이렇게 놓은 건데 그대로 가자 이 얘기죠. 한 가지 더는 이런 부분이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하청업체가 죽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네. 경제가 망가질 거라고 자꾸 협박하는 겁니다. 비정규직 잘립니다. 매주 영역 해지됩니다. 이것이 지금 자, 사랑 문호발 씨 경험하시던 정책을 우리 연옥 씨, 알코올 지방간 정현옥 씨 차 시간 때문에 지금 퇴장하고 계십니다. 아 여자 진행자 알코올 지방간입니까? 네, 알코올 지방간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저기 있어요. 의사가 진단까지 진단서도 첨부했더라고요. 외모에서 제가 몰랐는데 그 정도로 알코올에 쩔어 계셨어요. 네. 노동자 폭행한 것. 도대체 못하게 하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후보의 그 재벌 지방간과 같다. 재벌에 지나치게 쩔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미사회고를 쓰고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도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 이제 그 남자 세 사람이 우리가 진행을 하니까 프리미어리그 이제 진행하고 이제 좀 더 과격하게 해보도록 그렇죠. 조금 너무 부드러웠어요 지금까지. 후보자 지금 세 분의 후보자들 토론도 부드럽고 우리도 별 경론도 없고 부드럽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저희가 그래서요 좀 더 확장성 있는 마이크를 제가 지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평론가에게 역시 목소리를 명확하게 준비되지 준비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후보 계속 발언하고 있고요. 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시면 바로 여기에서 진정성이 인정되고 노동 문제 풀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께 오래전부터 약속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겨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거꾸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어서 내수가 확대가 되고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일자리가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우리 경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일자리 혁명은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 만나봐 이렇게 정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7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고 또 정년 연장을 해서 좋은